자, 기업의 가치를 따져라. 그 기업의 가치의 핵심은 실적입니다. 실적. 지금 2분기 어닝 시즌 실적이 발표되는 기간인데요. 자, 어떻게 지금의 실적 발표 판단해야 될지. 자, 함께 해주실 분 소개해드리죠. 공감 파트너스의 조인갑 대표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목소리 너무너무 좋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조 대표님은 저는 안지는 오래됐고, 센터장도 하셨고, 기업 분석 애널리스트 하셨고, 아주 이 증권업계의 그 마당발이신데, 먼저 이 공감 파트너스를 모르시는 시청자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한번 좀 회사 소개를 할까요? 한번 좀 부탁드릴게요. 예, 예. 일단은 저는 평생을 애널리스트를 했고요. 금융사에 증권사에 있으면서요. 네. 그리고 이제 그런 증권사에 평생 애널리스트 하고 나와서 자문사를 좀 한 다음에, 수익 모델적인 면에서는 자문사의 이 롱만, 매수만하는 것들은 시장에 좀 한계성이 있는 것들을 좀 느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이 공감 파트너스를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공감 파트너스는 기업 금융 업무, IB에 대한 컨설팅 업무를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것 말고도 기업과 개인들의 자산 관리. 왜냐하면 기업들이 제가 애널리스트 할 때 한 1,000억 되는 회사들이 한 5천억 되니까 IB 업무들, 그 M&A, BW, CB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의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렇죠. 그 당시 때는 사실 제가 주 업무가 아니라서 IB에 근무하는 분들 많이 연결시켜줬는데 그거를 10여 년 넘게 한 15년 가까이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그쪽 부문에서는 좀 약간 좀 노하우가 생겨서 같이 하게 됐고요. 뭔가 이게 보였군요, 뭔가. 예, 한 15년 하니까 보이더라고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5천억 되면은 자산 관리 같은 것도 기업들이 좀 필요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기업들이라는 게 제가 볼 때 영업을 통해 이익을 낼 수 있지만 영업을 통해서 이익을 낸 것들을 관리하는 것도 경영의 큰 의미에서 포함되는데. 그게 더 중요해요. 예, 예. 근데 갈수록. 제조업분들이 그걸 잘 조금 못 못해요.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걸 좀 도와드려야 되겠다. 야. 그래서 이제 제가 기업과 이제 큰 손들의 이제 개인들에 대한 자산 관리도 하게 되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운용 쪽인 것도 이제 계열사를 통해서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자문사를 직접 하는 것보다는 좀 계열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공감 파트는 약간 좀 지주사적 개념으로 좀 가려고 예.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 말고도 이제 기업들이 적정 가치를 좀 받아야 되는데 적정 가치를 좀 못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는 이 IR이나 PR 평생 했던 그 애널리스트의 어떤 업무적 연장선을 연결해서 IR과 PR 대행의 업무도 지금 직원을 뽑고서 하고 있다고 좀 말씀드릴 수 있어서요. 하여간 전반적인 증권사들이 했던 토탈 솔루션을 가지고 와서 새로운 수익 모델로 전개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거 좀 말씀 듣다 보니까 준비한 내용은 나중에 하고요. 회사 얘기나 계속 할까요? 혹시 제 자리도 있을까요? 하여간 열심히 하시면 다 좋은 일이 생기더라고요. 뭔가 기회는 있다. 그럼요. 다 누구에나 기회가 있고요. 증권 시장도 위기가 기회인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하다 보면 항상 자기가 전문 분야를 하다 보면은 그 전문가들이 쓰여야 할 영역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걱정 안 하시고 이 방송 MTN에 또 굉장히 귀한 인재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잘못 얘기하면은 사장님 쫓아오시기 때문에 그건 함부로 말씀을 좀 못 드리고 우리 서로 이렇게 띄워주기 할까요? 자, 여러 기업들의 CFO, IR 담당 임원들이 하실 일들을 대신해주고 그렇죠, 또 예. 거액의 자산가들 사실은 제가 봐도요 갈수록 이제 경기가 옛날처럼 경제가 고성장 시대를 지났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맞습니다.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한데 가면 갈수록 그 벌어들인 돈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그렇죠, 예. 이게 더 제가 볼 네네. 때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기업들이 자산 관리하는 것도 그렇고요. 자금에 대한 자본적 구성을 하는 것들도요. 굉장히 사실은 되게 다 이제 제가 제조업분들을 적게는 한 300개, 많게는 500군데에서 만나 보니까 그분들의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 대부분 다 이제 공대 출신들이 많고 비상대 분들이 많다 보니까 기술만 좀 아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성장 초기 때는 그렇게 해서 키우는 게 맞는데 일정 정도 안정궤도로 들어오면 그다음부터는 어떤 상경적인 개념이 좀 접근적으로 필요하거든요. 재무적인 접근이라든가 재무적인 어떤 시각을 통해서 회계를 접근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시각이 좀 약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석박사가 사실은 다 그쪽을 공부를 했었거든요. 재무관리 쪽을.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배운 것도 있고 실무에서 사실 학교에서 배운 것보다는 현장에서 배운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제 평생 직업이 애널리스트다 보니까 그 평생 때 배웠던 그 기업 가치에 대한 평가
그걸 가지고서 또는 기업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는 법들, 실무에서 배웠던 그런 것들을 좀 적용하니까 아무래도 기업가 분들한테 맞아요. 안전궤도에 들어간 분한테 저 같은 사람이 좀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근데 실제로 애널리스트들이 고액 연봉을 하다 보니까 저같이가 좀 조금 나이 들어서 이제 나올 때 그걸 주저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계속해서 어떻게든지 더 고액 연봉을 더 받으려고 노력하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좀 50대 나오면은 사실 그분들이 도와줄 수 있는 네트워크가 없어지기 때문에 사실 그분들이 많이 배웠던 경험들이 사장되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제가 볼 때는 40대 정도 넘어가면 애널리스트 분들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새로운 자기가 그동안 10년 넘게 배웠던 또는 10년 정도 배웠던 걸 가지고 사회에 봉사하는 기념으로 또는 기업들에게 봉사하는 왜냐하면 워낙 많은 기업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요. 엄청난 노하우를 갖고 있거든요. 그 자산이죠. 예, 그게 자산인데 그걸 가지고 좀 사회에서 봉사를 좀 해야 되는데 이 연봉을 갑자기 딱 낮추는 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회에 필요한 구석구석을 도와드리지 못하는 영역이 좀 있더라고요. 따라서 제가 볼 때 이렇게 증권 시장이 좀 안 좋으면 우리 좀 고액 연봉 받는 그래도 한 10년 차 정도 된 애널리스트들은 너무 그 직업만 고집하지 말고 예, 그런 이제 후배들한테 물려줘야죠. 왜냐하면 애널리스트의 좀 문제점이 이 좀 약간 시니어들은 연봉이 굉장히 높은데 상대적으로 이제 좀 RA라든가 주니어들은 연봉 차이가 심하죠. 편차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제 막 시니어들이 이건 좀 조심스럽긴 한데 애널리스트의 공공이 적이 될까봐 좀 조심스럽긴 한데요. 근데 제가 이제 애널리스트로 평 애널리스트 시작해서 센터장까지 한 사람으로서 감히 이제 조언을 좀 드린다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애널리스트가 고점이 되면 조금 이제 갈 길이 많으니까 할 일이 또 많으니까요. 그래서 나와서 좀 사회에다가 그런 일을 좀 하면 본인도 기업이라든가 자기를 필요한 것에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고 그리고 후배 애널리스트들도 좀 길을 터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렇게 좀 어려울 때는 너무 현직만 고집하지 말고 조금 이렇게 좀 자리를 비켜주면서 새로운 길을 찾아가고 그러면서 새로운 후배들이 좀 애널리스트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도 하나의 이 증권 시장이 갖고 있는 특히 이제 리서치 시장이 지금 굉장히 안 좋거든요. 리서치 센터가 갖고 있는 어려움을 풀 수 있는 돌파구다. 그러면 증권사도 사실 어떻게 보면 비용이 좀 많이 주니까 시니어 하나만 사실 나가도 비용이 사실 굉장히 많이 줄거든요. 예. 그리고 새롭게 신참 애널리스트한테 기회를 열어주는 2년차나 3년차 그 대리급 연구원들한테 좀 길을 열어줄 수 있는 것이 있어서 알겠습니다. 좀 그런 걸 염두에 두고서 증권 시장이 재편되면 서로가 좀 좋은 것이 아닐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공감 파트너스의 조영갑 대표였습니다. 이제 방송 끝난 거 아닌가요? 이제 본론적인 내용을 이제 시작해서 개인적인 바람은요. 사실은 여러 상장사들 기업들이 많이 하니까 그런 노하우라든가 경험이라든가 기업 평가 이런 것들을 잘 버무려가지고 M&A 같은 거 괜찮은 M&A 몇 건 하시면 그때는 제가 따로 한번 초대를 해가지고 한번 또 알겠습니다. 그런 것도 좀 진행 중에 있고요. 예, 진행 중에 있는데 그거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요. 그래서 제가 자문사 대표라면서 한 2년 정도 뿌리를 좀 내렸습니다. 그쪽 부분에서. 그래서 지금 딜을 좀 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저희 같이 몇 병으로서 하기 힘들고요. 팀이 좀 구성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연관해서 하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보니까 실적 시즌 국내 증시 주목할 변수와 전략 이렇게 돼 있어요. 주제가.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짧게 가겠습니다. 자, 2분기 GDP 조금 전에 한국은행에서 발표가 됐습니다. 전 분기 대비 1.1%. 1% 넘은 게 9분기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숫자상으로는 1.1%, 전년 동기 대비 2.3% 증가했는데요. 단순의 이제 절대치를 보고서는 0%대를 넘어서 의미가 있다고 하지만 이 숫자만 본다면 굉장히 좀 한국에서 이 성장 동력과 활력이 꺼지고 있다. 이런 사실 불안감을 사실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 내용을 좀 뜯어보면요. 이 내용에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이 민간 소비가 증가했고요. 정부 소비하고 건설 투자, 수출이 증가세를 했는데 저희가 중요한 것이 미래의 성장 동력을 키우려고 그러면 반드시 이것이 줄면 안 되거든요. 그게 뭐냐면 설비 투자입니다. 설비 투자. 근데 설비 투자가 감소세예요. 이거는 사실은 지금은 1.1% 전년 동분기에 대비해서 2.4% 증가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이 마이너스가 나올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단순히 이 내용을 좀 겉만 보기에는 웃을 수 있지만 내용을 뜯어보면은
굉장히 좀 마음속에 좀 여전히? 답답함이나 불안감들이 엄습해오는 그런 숫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심각한 두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요. 이렇게 성장을 낸 것들이 열어보니까 다 대기업 중심이에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사실 한국 경제가요. 잘못하면은 이 대기업들이 좀만 잘못하면 삐걱거릴 수 있고 많이 성장할 수 있다는 그런 위험성을 좀 내포하고 있고요. 박근혜 정부도 이런 요인을 알기 때문에 중견 기업과 중소기업의 육성책을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잘 되고 있지 않는 모습이 자꾸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유념하실 필요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 나라를 이제 분류에 따라 좀 다른데 어떤 분들은 뭐 이게 그 선진국이다 이렇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너희가 무슨 선진국이냐. 아직은 신흥국가인데 네. 신흥국가에 조금 더 앞에 있다. 신흥국의 선두주자다. 뭐. 그렇죠. 예. 선두주자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분이 많거든요. 근데 그렇게 본다면 1.1% 증가했다. 성장률이. 이거는 사실 신흥국가 중에서 네. 너무 낮은. 숫자는 이미 선진국 아닌가. 선진국이야 뭐 1%대나 2% 성장한다면 이해가 되지만 네. 우리는 신흥국가에서 선두국가인데 1.2%라고 하면 이거는 사실 신흥국가로 보기 어렵거든요. 이미 숫자의 그 정체성이나 아니면 이미 그 약간 좀 어떻게 보면 숫자적인 면에서는 선진국의 어떤 성장 국면을 지나서 퇴보기로 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숫자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심지어는 좀 노골적으로 좀 심하게 말한다면 일본의 이 장기 불황을 따라가기 초입 국면이 안 가는 굉장히 좀 경제적인 면에서는 좀 우려 섞인 표현들이 도처에서 좀 나오는 것들을 좀 저희가 좀 인식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박근혜 정부가 지금 1년 차기 때문에 경제 정책을 판단하기는 좀 이른 면이 있지만 숫자적인 거나 그 내용을 열어봐서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사실 생각보다는 좀 기대 이하로 좀 경제적인 것들은 좀 부진하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좀 사실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뭐 그걸 알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뭐 추경도 막 동원을 했고 한국은행도 얼마 전에 뭐 금리도 한번 내렸고 여러 가지 또 건설 부양한다 또 뭐 해운 조선 또 구조조정 막 서두르고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이런 것들이 정말 잘 안 돼서 최악의 시나리오로 가면은 진짜 정말 장기 불황으로 갈 수도 있다. 저도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정부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양극화 해결도 역시 정부가 좀 앞장서서 좀 해결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 대표님 우리 저 주식시장 어떤 그 중장기적인 흐름, 전망. 아까 경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이렇게 어두운 얘기를 해주셨는데 주식시장도 좀 그런 식으로 좀 같이 좀 보시는 건지 어떻습니까? 경기 시장 전망은? 사실 연초만 해도 주식시장이 굉장히 좀 좋을 거다. 네. 왜냐하면은 올해 같은 경우는 중계 시진비 정부도 시작됐고요.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박근혜 정부도 1년 차이기 때문에 과거 20년의 데이터의 각 정권들을 보면 1년 차 때 마이너스 수익 난 경우가 리만 브러스 때 그 이명박 정부 그때 외에는 사실 다 플러스가 났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통계치 값들을 분류해서 정리해 보니까 박근혜 정부 1년 차에도 웬만큼 못하지 않고서는 플러스가 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단지 이제 2분기 들어오면서 좀 생각을 좀 달리 했던 것이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가 과거에는 좀 미국의 경제 성장과 밀접한 주식이 상관관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2007년 들면서 중국이 G2로 네. 미국과 중국 중심의 이제 세계 경기가 잡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지정학적 위치 자체가 이제 미국보다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수출에 대한 비중 자체도 이 중국 중심으로 빠르게 이 변묘하는 것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경제의 변수, 특히 이제 증권이나 금융시장의 요인들은요, 경제적 변수를 반영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 그러면 결국 대외 의존도가 70% 가까운 우리 한국이 중국의 의존도가 높아진다 그러면 중국의 경제 흐름에 따라서 한국의 주시장도 상관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 그러면 중국과 커플링이 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 구조이기 때문에 주시장 자체는 사실 개별적인 한국 내용보다는 글로벌 시각을 좀 따라간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 그러면은 올해는 시진핑 자체가 사실 제가 보니까 그걸 좀 열어보니까 후진타오가 10년 동안 장기 호황을 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사실 굉장히 고생했던 게 미국 같은 경우도 클린턴이 8년 동안의 골디락스라고 해서 그 초호황을 누린 다음에 조지 부시가 인수한 다음에 완전 박살났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것이 중국에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0년 동안의 성장인데 그러다 보니까 곳곳에 성장통이 있는데 시진핑을 열어본 거죠. 열어보니까 후진타오가 성장을 했었는데 이게 엄청난 후유증이 있구나.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1년 차기 때문에 그분은 정치인입니다. 경제인이 아니고. 그렇다 그러면 후진타오가 인해서 발생한 이 어떤 성장통에 대해서 올해는 좀 이렇게 약간 좀
문제점을 점검하면서 간다 그러면 중국이 올해만큼은 그렇게 좋은 성장치를 내기가 어렵다. 안정적인 국면을 갖고 가시다. 그러면 그것과 주식시장에 연동되어 있는 한국 시장 자체를 본다 그러면 오히려 코스피가 1850선 정도 하면 PBR로 1배 정도인데 2000을 가면은 사실 좀 비중을 줄이는 것이 맞지 않는가. 중국과 연동해 생각한다면. 그리고 내년도에 시진핑이 어느 정도 후진타오의 그런 문제점들이라든가 성장통의 내용들을 지울 수 있다 그러면 중국의 주식이 새롭게 써지면서 한국 주시장도 새로운 신고가를 낼 개연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실제로 과거 20년 동안 보면은 1년 차보다는 2년 차가 높은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주시장의 어떤 주가 상승률이요. 그렇다 그러면 이런 저런 경제적 요인이라든가 어떤 이런 정치적 요인이라든가 아니면 재반적 요인들을 감안할 때 올해의 1년 차보다는 내년 2014년 2년 차에 주가에서 신고가 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따라서 올해를 장기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올해부터 사는 분이 맞고요. 단기적으로 본다면 올해는 적극적으로 하기보다는요. 트랙 매매. 그래서 2천 가면은 좀 비중을 좀 줄이시고 단기 매매자들은요. 매매하시는 분들은요. 그리고 좀 1,800 밑으로 가면은 너무 싸니까 PBR 1배도 안 되면 우리나라가 뭐 망하는 국가도 아닌데 청산가치 대비해서 1배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대형주 중심으로서 적극적으로 좀 담아 가셔도 괜찮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실적 시즌 말씀을 잠깐 드렸었는데 오늘도 이제 그 현대차 실적 발표가 이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좀 영업이익이 뭐 작년보다는 조금 줄 거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뭐 현대차 포함해서 그 2분기 어닝 시즌 어떻게 좀 지금 뭐 진단을 하고 계십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실적 자체가 좋아지는 것들을 애널리스트 보면요. 자동차는 그렇게 좋아지지 않는 걸로 좀 보고 있고요. IT나 기존의 IM이라 해서 인터넷 모바일 쪽의 산업들 자체도 좀 정체화되는 거. 그리고 스마트폰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말씀드린 게 스마트의 숫자를 보지 마라. 그렇게 하고서 하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애널리스트의 뒷북 잡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스마트폰에 대해서 투자를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전철을 타셔가지고 스마트폰을 쓰는 사람이 10명 중에서 2명, 3명 정도면 그때는 IM 관련된 주식을 사라. 대신에 전철에 탔는데 10명 중에서 6명에서 7명 정도가 스마트폰을 쓰면 숫자가 아무리 좋게 나와도 스마트폰에 관련된 주식을 팔아라.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왜냐하면 6명, 7명 쓰는데 사실 이제 10명까지 가기에는 좀 어렵거든요, 현실적으로. 단지 이제 1인 2핸드폰, 한 사람당 2대의 차를 갖듯이 한 사람당 2대 핸드폰을 가질 수 있는 여력은 있지만 어쨌든 업사이드 포텐셜이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에 스마트폰에서 그럴 때는 어떠한 악재가 돌발적으로 나오면은 주가가 빠질 개연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주의하라고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보면 전철 타면은 스마트폰을 10명 중에서 5, 6명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다 그러면 스마트폰으로 인해서 나오는 이익의 정점은 거의 8분응선과 9분응선에 와 있다. 그러면 8분응선과 9분응선이 이제 재밌는 건요. 기업들의 실적이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주가를 팔 때예요. 그때. 예. 그래서 거꾸로 이해하셔야 돼요. 근데 저도 애널리스트 오해했는데 오래 했지만 저도 실수를 많이 하는 게 저희는 애널리스트는 실적이 나오면은 좋은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애널리스트 속성이에요. 그래서 애널리스트는 기본적으로 뒷북 잡는 것이 이 어떤 메커니즘 자체가 그렇습니다. 메커니즘 자체. 그래서 그걸 어쩔 수가 없습니다. 좋은 시간이 나는데 어떻게 거기다 대고 안 좋은 말 합니까? 그런 분은 몇 분 안 계시거든요, 사실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그렇게 미래를 바라보는 게 쉽지 않고. 자. 근데 그거는 이제 운영하는 분들이 많이 그렇게 하시죠. 그러니까요. 예. 그런 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분 실적은 전반적으로 좀 안 좋고요. 자동차도 좀 둔화되는 면이 있고 5년 사이클을 감안한다면 현대자동차도 올해는 좀 조종기 국면이 맞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단지 글로벌적인 경기 회복이 미국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고 유럽도 꿈틀거리는 면이 좀 있어서 내년도에 보면은 자동차에 반등이 충분히 가능하다. 따라서 올해는 기술적으로 좀 대응하시되 내년을 보고 장기적으로 투자하시는 분이라면 올해 자동차가 실적이 부진해서 빠진다 그러면 분할 매수하면서 내년에 팔 준비를 하신다 그러면 좀 더 즐거운 주식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외에 좀 실적 모멘텀을 주목해볼 만한 업종은 어떤 것이 있는지 30초 정도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네. 제가 볼 때는 결국 이제 박근혜 정부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1년 차고 2년 차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은, 좀 문제가 되고 있지만, 바이오적인 것들이 좀 갈 수 있고요. 특히 이제 결국 글로벌적인 경기가 좋아진다면 자원적인 부분이 시장 자체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원 관련된 인더스트리를 좀 주목해 보면서 가신다 그러면, 제가 볼 때 큰 수익을 좀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공감 파트너스. 예. 네, 조영가 대표님과 오늘 말씀 나눠봤습니다. 저도 다시 한번 보기 통해서 한번 제 생각을 한번 좀 정리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 공감 파트너스 잘 되길 기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